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세상이 하나둘 초록색으로 뒤덮여가고 벚꽃은 한아름 피어나 길가마다 분홍빛으로 예쁘게 물들여가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와 연계된 어느 병원이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수면 대장 위 내시경까지 받기로 한 날이라 아침부터 약을 먹느라 힘들긴 했지만 모처럼의 자유시간이라 그런지 내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검사 끝내고 의사 선생님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깨우시며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위에 모양이 좋지 않은 덩어리가 2개 있어요. 채취를 해서 분석 중이긴 합니다만 모양이나 정황상 악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렇다면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조직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 봅시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진 듯 큰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5년 되었고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는 평범한 30대 초중반 맞벌이 직장 여성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속상하긴 했지만 남편과 사이도 좋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위암일 수도 있다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문 밖을 엉엉 울며 나섰고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집에 오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직검사 결과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며 그새 본인이 인터넷 뒤져가며 찾은 여러 희망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며 저를 위로해주더라고요.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침착하자. 그러고 보니 남편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태연히 저를 위로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100%도 아니라 결과가 뒤엎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저를 또다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암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크기가 꽤 크고 여러 개라고. 당장 입원해서 전이 가능성 여부를 검사해야 하고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도 빠른 시간 내로 결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급하게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친정과 시댁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3시간 거리 시골에서 한달음에 올라와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딸 어떡하니? 공부 오래 하느라 고생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 이제 막 인생 꽃같이 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우리 딸이 위암 말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니? 엄마, 희망이 있을 거야. 나 아직 젊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치료든 수술이든 나 잘 이겨낼게. 네, 장모님. 아직 전이 결과도 안 나왔고 교수님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네도 많이 놀랐겠네. 그래, 전이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오늘 밤까지 금식하고 내일 오전 중에 검사 받아요. 결과는 아마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차분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듬직함을 느꼈어요. 펑펑 우는 저와 저희 부모님과는 반대로 남편은 그저 생각이 많은 듯한 얼굴로 울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시며 가볍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목례를 하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암이 맞대? 네, 어머님. 다른 곳에 전이된 곳이 있는지 내일 검사 받기로 했어요.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암이라니. 크기도 꽤 크고 여러 개라고?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고 친정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암에 걸리면 어떡하니? 애도 안 낳아놓고 암부터 덜컥 걸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하시고 별 표현 없으신 시어머니이시긴 했고 결혼 전 저를 반대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에게 차가운 말씀이나 상처 주신 적은 없으셨거든요. 재단에서 임원까지 하시기도 해서 교양도 있으셨고 그런 사회적 지위 때문에라도 저에게 구박하시거나 무시하시는 행동은 일절 없으셨어요. 저에게 관심이 좀 없으신 듯 했지만 당연히 간섭도 안 하셨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는 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에 대한 갈망을 보이시기는 해도 대놓고 압박을 주진 않으셨던 분이라 어머님의 이 말씀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다짜고짜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친정아빠가 제일 먼저 욱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손자가 먼저입니까? 당장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부인께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는 사부인 맞습니까? 내가 5년이나 참아줬어요. 다른 집은 5년이면 둘째까지 낳아요.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5년이 다 돼가도록 애 한 번 못 가지더니 애는 고사하고 암이요? 뱃속에 애가 아니라 암이라니. 아빠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수발 들어야 하는 우리 아들이 난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다 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참아준 거지 할 말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학벌도 모자라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그냥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허락해주긴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결혼했으면 애라도 바로 가질 것이지 뭐 하느라 지금까지 제대로 임신 한번 못 해보고 덜컥 암이라니.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우리 아들 아직 젊은데 마누라가 위암 말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표정과 말투로 상처 가득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못 가진 건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심해? 뭐가 심해? 당장 인생 꼬인 내 아들한테 심하게 군 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어머님, 사부인,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시는군요.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우리 딸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병문안 온 게 아니라 상처 주려고 오셨나 보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이요? 실망은 내가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딸 자식 우리 집안에 보낼 거면 미리 건강검진이라도 똑바로 해서 보내지 그러셨어요. 몸뚱아리 하나 건강한 줄 알았더니 이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딸 자식 결혼시켜놓고 책임감도 없네요들. 누가 심한 건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렇게 쏘아붙이듯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시고 돌아선 시어머니 때문에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혀를 차며 욕을 했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안 그래도 멍든 가슴에 더 큰 상처만 입으신 채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충격에 빠져 울고 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막말을 하시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의 제지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물 가득한 눈망울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은 그냥 생각 복잡하다는 식으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목 놓아 우시고 저도 훌쩍거리고 있는데 단 한마디 죄송하다거나 마음을 달래는 말도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닮아 원래 이성적이고 냉철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게다가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근데 더 실망인 건 당신은 어떻게 그 몇 분 동안 중재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제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따지자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내일 검사 잘 받을 수 있지?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니까 나도 걱정은 더 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 볼게. 그러더니 주섬주섬 본인 짐을 싸서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황당한 모습에 저나 부모님이나 할 말을 잃었고 다른 병실에 있던 보호자분들의 화가 잔뜩 섞인 오지랖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 암 걸렸다고 버리는 거네. 벼락 맞아 뒤질 애미랑 그 아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을 가족으로 맞았어? 당장 며느리가 중내에 사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애도 못 낳는데 암에 걸렸다고? 이건 사탄도 울고 가겠다 아주. 그러게 말이야. 친정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저래?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세댁, 저런 쓰레기를 어디서 구한 거야? 웅성웅성 막장 드라마 보듯 하는 병실 사람들 앞에서 저와 친정 부모님은 결국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뿐인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전이 검사는 해야 하잖아요. 하늘이 두 번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감싸 안고 검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전이는 없으며 항암치료 이전에 수술 먼저 진행하겠다는 담당 교수님의 소견으로 이튿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막상 개복하고 나니 암덩어리가 여러 개이긴 하지만 다 위치도 좋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 개 중에 악성은 단 2개뿐이었다네요. 나머지는 그냥 무록 같은 거였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걱정했던 크기가 컸던 덩어리는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죠. 암은 맞았지만 일부 오진도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술 후 회복에 힘쓰며 밥도 열심히 먹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도 곱씹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차갑게 돌아선 그날부터 제 마음이 거짓말처럼 식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가면은 다 벗겨지고 신뢰도 끊어진 마당에 뭐하러 더 인연 이어가려 하니 이번 기회에 이혼하고 엄마 아빠 밑에서 건강관리 다시 잘 시작하면서 너도 새삼 살자. 나는 사부인이랑 사위가 그런 동물보다 못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나도 정말 몰랐어. 내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겠니?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바닥을 찍을 때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위로받고 응원하려고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겠니? 제일 힘들 때 버리는 사람은 그거 가족 아니다. 결혼할 때 계산하듯 돈돈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친정 부모님도 제게 이혼을 권유하셨고 저도 몸을 회복하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나간 이후로 제가 수술을 잘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할 만도 한데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실 사람들 말대로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늙은 강아지 버리듯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아니, 키우던 개도 그렇게는 안 버리겠어요. 손주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아들 내외를 기대하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신 건 정말 너무했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제가 몰랐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더군요. 치료를 끝내고 친정집에서 2달 정도 요양하는 동안까지도 연락이 없었고 저도 구태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니 너무나 놀랍게도 남편 짐이 다 빠져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연락해보니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산지 1달이나 되었다더군요. 이쯤 되면 제가 아프길 기다렸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 하나 안 남기고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새삼 너무 충격이었고 악몽을 꾸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받고 이혼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솔직히 큰 수술 받고 나서 그런 일로 더 이상 골머리 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과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마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가정법원에서 바로 만나자며 서류를 다 준비해 보냈더라고요. 진짜 얼척 없었지만 그냥 바로 작성해서 보냈고 그렇게 한 달 만에 저희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신혼집은 애초부터 시어머니 명의였고 남편이 월급 각자 관리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조정기간 마지막 날에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놈이 그제야 묻더군요. 몸은 괜찮아? 수술했다더니 잘 됐어? 어이가 없더군요. 그걸 이제야 묻다니. 그놈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끝까지 말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수술도 잘 되었고 일부 오진이 있어서 암 말기 상태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놈이 눈썹까지 축 내리며 이어 말하는 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알잖아. 우리 엄마가 기를 쓰고 반대하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막아.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 나도 젊은 나이에 아픈 와이프한테 얽매여서 살기 싫고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이 산 지도 겨우 5년밖에 안 되었고 사귄 거 다 포함해도 겨우 6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런 너에게 내가 헌신하며 인생 망치는 걸 너도 원치 않겠지? 나를 사랑했다면. 뭐? 너 정말 웃기다. 암이라는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자고 하는 인간은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야. 너나 너네 엄마나 똑같아. 뭐? 엄마가 이혼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위선자, 미친놈, 꼴도 보기 싫어. 제가 욕을 퍼부으며 이어 말했어요. 나 수술 잘 됐고 위암 말기도 아니라더라. 일부 오진이었거든. 끝까지 말 안 하려다 너 위선 떠는 거 보니 꼭 말해야겠어. 이래나 저래나 너는 아픈 와이프 버린 비정한 놈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뭐? 오진? 그러면 너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던 거야?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 어쨌든 암덩어리가 있긴 했으니까. 지금은 멀쩡해. 앞으로도 멀쩡할 거고.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아니, 누군들 이혼하고 싶었냐고. 네가 그 정도인 거 알았으면 절대 이혼 안 했어. 그제서야 얼굴이 시뻘개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놈이었습니다. 이성 잃은 건 그때 처음 봤네요. 저보고 사기꾼이네 뭐네 난리를 치길래 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었습니다. 어벙벙하게 바라보던 그놈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저는 회사 조금 더 쉬다가 다시 나갔고요. 회사에 이혼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업계가 좁아서 다 소문 날 것 같아서요. 그놈이랑 그놈 엄마가 전화와서 회사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 제가 씹고 전부 소문내 버렸습니다. 암이란 얘기 듣자마자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린 비정한 모자라고. 평판 순식간에 내리꽂더라고요. 아주 꼬셨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 일 하면서 건강관리 잘하며 잘 지냈습니다. 운동에 취미가 붙어서 필라테스며 요가며 제법 전문 과정도 밟아가며 열심히 했고 중간중간 연애도 조금씩 하면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나날을 깨버린 건 그놈 엄마, 전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루에 부재중을 2-3번은 남기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확 받아버리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니었다면서. 그럴 거면 사람들한테 소문이나 내지 말 것이지. 네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퍼뜨려서 우리 아들 혼삿길만 꽉 막히고 선이고 소개팅이고 하나도 못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책임져라.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며느리 암 걸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이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책임지라고요? 진짜 철판 까셨어요 얼굴에? 제가 필터링 없이 쏘아붙이자 전시무가 갑자기 엉엉 울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얘기 못 들었니? 우리 아들 사고 난 거? 사고요? 무슨 사고요? 아니,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요? 한 달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척추 밑으로 반마비됐다. 목뼈도 다쳐서 왼손도 못 쓰고. 너만 그렇게 우리 아들 천하의 못된 놈으로 소문내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너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지내다가 바람 쐰다고 혼자 서해바다 가다가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병간호 해줄 여자도 옆에 없고 우리 아들 어쩌냐? 응? 그렇게 한풀이 하듯이 저에게 울음을 토해내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제 주변 회사 사람들 중에 일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으면 제가 착잡해 할까봐 일부러 전하지 않았다고. 아무튼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본인 아들 인생이 꼬여버린 걸 제 탓을 하면서 저더러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급기야 다시 재혼해서 아들 병간호 좀 해달라. 본인은 당뇨 때문에 힘들어서 못한다. 아들이 저랑 헤어지고 식단 조절을 못해서 살이 엄청 쪘다며 본인이 감당이 안 된다 어쩐다 우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거든요. 전 남편도 외동이고. 전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안 좋아 친척들이랑도 연락 끊기다시피 하며 왕래 없고 거의 혼자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들 몸도 그렇게 되고 혼삿길도 막혀 여자도 없으니 그 화풀이를 저한테 다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듣다 말했어요. 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며느리 버릴 생각 하지 마셨어야죠. 본인 아들이라고 백날 첫날 건강하고 돈 잘 벌 거라고 어찌 장담을 하셨어요? 그때 저 안 버리셨으면 지금쯤 당신 아들 옆에서 눈물 지으며 수발 들었겠죠. 당신이 다 자초한 거예요. 잘나고 소중한 아들 병수발 열심히 드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소리를 질러가며 울부짖더라고요.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대강 짐작이 가더군요. 저도 완치 판정 받기 전이라 아직 조심하고 있는 상태라 더 신경 쓰기 싫어서 잊으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걱정 반, 시원한 반이네요. 아픈 와이프, 아픈 며느리 병수발 들까봐 도망가 버릴 땐 언제고 참 웃겨요. 그리고 한 번 철면피는 영원한 철면피라더니 본인 아들이 그렇게 다치니까 저더러 책임지라고 할 용기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속아 결혼했다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아무튼 저주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맞긴 하나 봐요. 저희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3번 있어요. 구정 제외하고 원래는 2번만 있었다고 하던데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사를 한 개 더 늘리셨다네요. 큰 댁에서 지내는 제사를 일부러 가져오신 거예요. 네, 저희 시댁은 작은 집이에요. 큰아버님, 큰어머님 모두 정정하게 계시고 그 밑으로 아들도 2이나 있습니다. 큰댁 큰아들은 결혼한 지 꽤 됐고요. 그 집에서 지낼 제사를 굳이 가져와 일을 만드신 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 말로는 충주에 있는 땅 유산 때문에 가져온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 당수거름 말씀 들으니 제사랑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아버지 앞으로 몇 % 상속될 수밖에 없다던데 시어머니가 굳이 우기고 우겨서 제사를 가져오셨다더군요. 그것도 저 결혼하자마자요. 그래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이렇게 제사 지냅니다. 저는 맞벌이 하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안 바쁠 땐 칼퇴하며 애들 챙기지만 바쁠 땐 진짜 바빠요. 야근도 많이 하고 결코 꿀 빠는 보직 아닙니다. 애 둘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복귀했고 그때마다 도와주신 건 저희 친정 어머니이십니다. 시댁은 저희 집이랑 차로 2시간 거리이고
친정은 저희 집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원이나 가끔 불시에 애들 아파서 조퇴하고 그럴 때 저희 친정엄마가 다 도와주셨어요. 일하는 엄마가 죄라고 애들이 제 말은 안 듣고 지 외할머니만 더 따르고 좋아할 정도로 저희 애들과 친정엄마 사이의 유대감은 참 특별합니다. 저 역시 저희 친정엄마한테 얻어먹은 반찬만 냉장고 몇십 대는 꽉 채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한테 많이 보답하려고 노력했고요. 한 달에 용돈도 섭섭치 않게 드렸고 제주도며 괌이며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시고 질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친정엄마 덕분에 저도 일하며 건실하게 가정 꾸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지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자기들 힘으로 대출받아 보금자리 읽어간다면서 저희도 그렇게 살길 바라셨죠. 저희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죠. 그런데 모아둔 돈은 빠듯하고 대출을 억씩 턱턱 받자니 뭔가 숨도 막히는 와중 친정엄마가 모아두신 비상금으로 저희 신혼집 보태주셔서 겨우 한숨 돌렸거든요. 그 돈은 사실 돌아가신 친정아빠 사망보험금의 일부였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돈인지 알기에 정말 받기 싫었지만 친정엄마가 기어코 손에 쥐어주신 덕분에 눈물로 계약한 저희 첫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 아시고도 보태주실 거면 조금만 더 보태서 애들 매매할 수 있게 해주시지. 전세나 매매나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다 아깝다. 이러시면서 속 긁는 소리만 해대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 대충 어떤지 아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철모르는 20대 후반에 시어머니 자리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한 결혼이라 망정이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바로 파혼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고 저도 나름 할 말 하는 며느리라 애들 낳고 나서는 무서울 게 없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도 좀 하고 투닥투닥 거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일은 한 귀로 듣고 훌려버릴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코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댁 제사입니다. 일전에 시어머니가 시댁 제사 다 끌어모아와 1년에 3번 지낸다고 썼잖아요. 네, 그 제사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다 참석하길 원하십니다. 제사는 거의 평일 저녁에 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낮부터 시댁에 와서 음식하길 바라십니다. 저는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애 둘 낳고 책상 지키랴 승진 준비하랴 바빠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아랑곳 않고 제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저를 부르십니다. 제사 있는 날은 무조건 휴가를 써야 한다며 일주일 전부터 저를 채근하세요. 다음 주에 제사인 거 알지? 휴가 결제 미리미리 받아놔. 저번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똥마냥 급하게 해서 오지 말고. 어머님, 다음 주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휴가 내기가 부서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해서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저 이번에는 애들 아빠만 보낼게요. 몇 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한 제사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빠진 거 이번에는 왜 빠진다는 거냐? 어차피 오래 못 다닐 직장인데 왜 그렇게 공들여 다니니? 잔말 말고 무조건 와. 적어도 2시에는 와야 한다. 그래야 방앗간에 네 차 타고 같이 가지. 어머님, 제가 시댁 제사일에만 유독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초일이었어요. 그날도 시댁 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도 못 먹고 일했어요. 오후 반차를 쓴 날이라 1시에는 나가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애초에 반일 휴가를 낸 것 자체가 무리였던 주였습니다. 그래서 별일이야 있겠냐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문자로 제사 참석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써서 보내드리고 바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정도 후 동기에게 메신저 쪽지가 오더라고요. 직장 건물 1층 로비에 저희 시어머니가 와 계시니 빨리 내려가 보라고요.
그 쪽지 보자마자 놀라서 허겁지겁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마구 화내시더라고요. 뭐? 제사를 안 온다고? 이혼할 거 아니면 여자가 시댁제사는 무조건 참석하는 건데 너 지금 이렇게 되도 않게 나오는 거 보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이로구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이랬어요.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은 무슨 사정? 참말 말고 와. 내가 너 버릇 고쳐주려고 한달음에 네 직장까지 왔어. 당장 가방 가지고 내려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혼을 내셨고 저는 그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맹장이 터져도 전쟁이 터져도 시댁 제사에는 반드시 와야 한다는 일종의 집착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린 채 시댁에 가 전을 부치고 사과를 자르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지? 너 제사 안 오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다. 또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사하는 날에는 제깍제깍 건너와. 다행히 몇 달 뒤 다른 지역 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저는 세근무지에서 또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서 제사는 무조건 참석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한다면 하는 분이라 직장에 또 오실 것 같았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이런 시어머니에 대해 본인도 당연히 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로 저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본인이 더 불같이 화내는 사람인데 또 웃긴 게요. 남편이 나서면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난리치십니다. 어디서 고추 달린 게 집안 제사 가지고 여자 감싸냐고요.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화내시는 바람에 그냥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피곤한 집안입니다. 그냥 제사만큼은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평화로워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왔고 1년에 3번만 시어머니 비위 맞춰 제사 참석하면 1년이 평화로웠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사가 엄청 많은 집도 아니고 3번이면 무난한 편이잖아요. 저의 필수 참석 조건이라는 게 많이 숨막히지만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정말 역대급으로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을 제삿날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님께서 역시나 제사 채비를 하시며 카톡이며 전화로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신입 교육도 맡았고 새로 진행하는 업무도 있어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야근도 아무리 늦어도 11시에는 퇴근했었는데 그 주는 할 일이 폭탄처럼 쏟아져서 새벽 1, 2시에도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고 말씀으로는 에구 그렇게 바빠서 어떡하냐 몸 건강 챙겨가며 일해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곧 죽어도 제사 오지 말란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이번엔 강경히 나서며 며느리 대신 본인이 가서 음식 장만하고 제사 준비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역시나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셔서 또 제가 그냥 간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제삿날 휴가 처리했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미리 일 다 해놓느라고 회사에서 점심도 걸러가며 줄 야근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전에 없이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일하랴, 애들 낳아 키우랴, 동분서주하는 게 딱하시다 하시면서도 시댁 일이나 남편과의 일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제 집처럼 관리하고 간섭하면 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는다며 제가 남편이랑 싸우거나 시어머니한테 불합리하게 당하는 듯한 상황이 있어도 두 손 걷고 나서주신 적은 없으세요. 단지 저를 위해 우리 애들을 봐주시고 반찬 사다 먹지 말라고 직접 해주시는 정도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게 저희 친정엄마만의 방침이었어요. 결혼 초반까지는 가끔은 너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정엄마에게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엄마가 현명하신 거더라고요. 남편이랑 싸웠다고 친정집으로 도피하거나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할 때 쫄랑쫄랑 친정엄마한테 달려가 일러 바치고 그랬다면 악순환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는 나름의 기준을 세우신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사 문제만큼은 친정엄마도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일하는데도 휴가까지 써가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영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도 제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님을 험담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저랑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라면서도 은근히 제사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셨죠. 아무튼 그 가을 제사 시기에 제가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사 전날 직장에 인사 문제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어 난리가 났어요. 그 일 수습하느라 밤까지도 팀 내 회의하고 정말 비상이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휴가를 낼 입장이 안 되길래 시어머니께 제삿날 당일 새벽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이른 시간에 전화드려요. 저 이번에 제사 못 갈 것 같아요. 부서에 너무 큰일이 생겨서 수습하고 있거든요. 뭐? 못 온다고? 휴가 냈잖니? 휴가 반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빠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게 어딨다니? 빠질 사람은 빠져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잔말 말고 무조건 와. 이번엔 다른 친척들도 몇 명 오신단 말이야. 네가 안 오면 어떡해? 어머님, 저 지금까지 꼬박꼬박 휴가 내고 제사 갔잖아요. 이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새벽에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님께 애원하자 어머님도 당황하시더니 이내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며느리가 무조건 와야지. 네가 못 오면 뭐 니네 친정엄마라도 연락해서 보내. 일손도 모자라 죽겠는데 여자가 그깟 직장일 때문에 시댁제사도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너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다니? 자식 잘못 키운 책임 내일 와서 지시라 그래. 라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사 관련해서는 예민하고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정엄마 자식 교육까지 운운하시니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어머님, 그깟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제 직장인지 제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아빠랑 애들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코피 터지게 일하며 직장 다니는 건데 왜 그게 그깟이라는 말이 붙어야 해요? 저 진짜 치열하게 살아요. 하찮은 일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식 교육 운운하시며 모욕을 주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왜 시댁에서 제사를 도와야 하나요? 제가 입에 모터 달린 듯 울분을 쏟아내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아니, 말이 그렇단 얘기지 말이. 누가 진짜 사부인 모셔오랬니? 그 정도로 여자한테 제사가 중요하다 이 말 한 거지. 됐다.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눈물이 줄줄 나왔고 남편이 사실 알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번에 본인이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 관련해서 일 마무리 짓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많이 바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직장일 때문에 저녁에 애들을 맡기고자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리다가 제사일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은 걸 말씀드리게 됐어요. 원래 같았으면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번엔 저도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의 실언까지 어쩌다 보니 다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요. 친정엄마는 제 예상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나더러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했다고? 제사가 네 직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세상에, 일하는 며느리 꼬박꼬박 제사에 불러 일 시키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었더니 이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집안인가 보다. 자식 교육? 내가 이번에 가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와야겠다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냥 홧김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빠 몰랐는데 나중에 듣게 된 사실로는 정말 쇼킹 그 자체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정말 저희 시댁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시댁의 당도에서 문이 부셔져라 현관문을 주먹으로 노크하셨대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저희 친정엄마 얼굴을 본 시어머니 표정은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서 무슨 귀신 본 듯 하셨다네요. 아니, 사부인이 여기를 어떻게 저희 딸이 오늘 제사 못 온다니 저라도 와야죠.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대가로 오늘 여기서 제사 제대로 돕고 갈게요. 그래야겠죠, 사부인? 아니, 네? 아니, 그건 제가 그냥 홧김에. 아니, 그렇다고 여길 진짜로 오시면은. 자, 앞치마 어딨죠?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엌에서 앞치마를 둘러매고 소매를 걷어붙인 친정엄마에게 너무 놀란 시어머니가 허옇게 질린 안색으로 아무 말씀 못하시자 친정엄마가 먼저 냉장고 여기저기를 뒤져가며 요리 준비를 시작하셨다네요. 아유, 사부인, 이러실 것 없습니다.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아니요, 할 건 해야죠. 못난 저희 딸이 일하느라 바빠서 제사도 못 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오늘 다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고구마 튀김을 이렇게 하셔서야 되시겠어요? 이거는 설탕물에 좀 재워놔야죠, 사부인. 설탕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한술 더 떠 시어머니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다네요. 그리고 제사상에 오를 요리마다 간섭하며 한 소리 하셨다네요. 가자미를 이렇게 올리셔야 되겠어요? 취잣물 없으세요? 권위 있는 집안 제사상이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아이고, 사부인, 이것 보세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로 칼집을 내셔야지. 이게 뭡니까? 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입에 못 터단 듯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는 기가 질려 아무 말씀 못 하셨다네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친정엄마는 사부인이 말씀하시길 우리 애가 제사 못 오면 친정엄마라도 불러오라 그러셨다네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요. 자식 교육 잘못했으면 AS 제대로 해드려야죠. 그래서 일하느라 바쁜 저희 딸 대신 제가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가 잔뜩 언짢으신 기색을 펼치시며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했나 본데 그 점 사과드릴 테니 어서 들어가시라 하셨대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아니 일하는 며느리까지 꼬박꼬박 휴가 내서 부르실 정도로 중요하게 지내는 제사인데 보니까 음식 손질도 영판이네요. 제가 제사상 구도까지 제대로 잡아드리고 가야겠어요. 일단 상 좀 차려보세요.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고 갈 테니 우리 사돈분들 저한테 맡기세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나오셨대요. 한사코 거절하며 말리는 시부모님과 오기가 가득한 친정엄마와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저희 엄마가 승리하셨다네요. 친정엄마는 제사 끝날 때까지 가지 않으셨고 시아버지가 제사상 상차림 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다 훈수두시며 잔소리를 하셨다네요. 아니, 약과가 왜 그 줄에 가나요? 약과는 앞에 있어야죠.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약과 두 번째 줄에 놓습니다. 아니, 양반댁에서 제사를 너무 캐주얼하게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규율대로 해야죠. 그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저녁 8시까지 훈수를 두시는 친정엄마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시부모님은 결국 백기를 드셨고 사과를 하셨다네요. 친정엄마의 이중을 결국 파악하신 거죠. 내 딸한테 또 함부로 굴고 예의 없게 굴었다간 이 꼴 난다는 걸 손수 보여주신 친정엄마 덕분에요. 며느리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꼬박꼬박 불렀었는데 사부인이 그렇게 속상해 하셨을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애들 난감하지 않게 앞으로 유도리 있게 부를 테니 사부인도 이제 그만 마음 푸시고 돌아가세요. 더 얼굴은 붉히지 맙시다. 시아버지가 결국 정중하게 사과했고 친정엄마는 깔끔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치마를 마침내 벗으셨대요. 이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저는 처음엔 경악하며 들었지만
뒤로 갈수록 통쾌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인 스타일이십니다. 그동안 제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친정엄마에게 은근히 섭섭한 게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깨끗하게 잊었어요. 엄마도 생각이 있으셨던 거란 걸 제대로 안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제 일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려 노력하십니다. 보수적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 며느리 대하는 행동 고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 이후로 많이 조심하시더라고요. 제사는 최대한 참석하려고는 하지만 무리해선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신 가도 시아버지가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요. 사실 친정엄마의 행동에 어쩌면 양가 어르신들 큰 싸움이 될 뻔하기도 한 건데 이렇게 무탈이 지나간 거 보면 다행이기도 해요. 상황이 좋게 흘러가서 다행이고 손발 걷고 행동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신 친정엄마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저를 희생하려 했던 지난날의 제가 바보 같고 많이 반성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일은 웃지 못할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농담까지 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렀답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골 때리는 복수 어떠셨나요?